과연 이 대영 제국이 어떤 경쟁력이 있었길래 18세기, 19세기에 지구촌을 석권하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게 되었을까? 그것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그 요인은 무엇일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구촌을 석권한 유럽인의 경쟁력은 무엇이었을까?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거 저만의 생각이 정리예요. 첫 번째는 열린 사회가 추구되었다. 그러니까 중세시대에 있었던 신분제, 종교, 이것이 점차적으로 신분제가 약화되고요. 종교자유가 추구가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욕망이 마구마구 생기게 되죠. 신분제에 매여서 활동을 잘 못했던 사람들, 종교에 매여서 제대로 영향 발휘 못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들의 역량을 키우고 발현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해외 진출 열망이 있었다. 유럽이라는 땅은요, 기본적으로 땅이 척박해요. 인구가 늘어나면 그것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모든 땅이 항상 인구 압력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죠. 전쟁도 하고 해외로 나갑니다. 근데 유독 유럽 사회가 특히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 압력을 해소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있었고요. 자연스럽게 새로운 땅에서 기회를 찾아보자고 하는 열망들이 막 터져 나왔죠. 그래서 포르투갈에서 시작해서 에스파냐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게 되고 또 자연스럽게 프랑스도 나가고 영국도 나가죠. 영국은 후발주자로서 앞에서 나갔던 많은 사람들의 사례들을 보고 이제 후발주자가 더 이제 성공적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자, 세 번째는 유럽인이 다른 세계를 이길 수 있는 아주 막강한 경쟁력 있는 도구가 생겨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유럽 내부에서 치열한 경쟁을 했어요. 수없이 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30년 전쟁, 또 영국 내부에도 여러 전쟁이 있었죠. 그 전쟁을 통해서 전쟁 수행 능력이 아주 탁월해졌어요. 또한 항해 도구가 만들어졌고 전쟁 도구가 발전이 되죠. 대포, 총 같은 것들이 다른 세계에 비해서 상당히 앞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유럽인이 지구촌을 석권하게 된 아주 중요한 경쟁력이 아니었을까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자,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어떤 경쟁력이 있으냐 보면, 자, 첫 번째는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입니다. 자, 구텐베르크는 금속활자를 발명한 게 아니고요. 인쇄술을 발명한 겁니다. 중요한 건 그 전에 다 손으로 뺏기던 필사하던 그런 시대여서 기계로 찍어낼 수 있는 문서를 만들 수 있는 바로 인쇄술. 그 인쇄술로 인해서 수많은 서적들이 발간이 되게 되고 거기에 첫 번째 수혜를 입은 게 종교 개혁이고 또 왕의 권력이 약해지는 거고 이런 사회 개혁이 가능했던 거죠. 자, 소설 같은 것도 찍어서 민중들이 읽게 되고요. 연애소설 같은 걸 찍어내서 읽게 되었던 것. 이것이 이 계몽주의가 확산하게 된 아주 큰 계기가 된 겁니다. 두 번째는 동방에서 전해진 지식들이에요. 자, 유럽인들은 사고가 열려 있어요. 유럽인들은 기본적으로 상업 문명입니다. 상업 문명 사람들은요, 돈이 된다고 하면 그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배울 만한 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가져다가 자신들 걸로 만들어요. 그게 전달받은 지식들을 발전시켜서 활용하려는 의지가 강했다는 거죠. 왜? 이것이 다 돈이 되니까. 돈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동방에서 전해진 지식과 도구들을 얼마든지 받아들여서 개선을 하는 거죠. 이미 15세기 말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은 아랍을 통해서 다 알려져 있었다는 거죠.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개척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나침반이죠. 나침반에 비슷한 건 이슬람 사회 또는 지중해에도 많이 있었어요. 가장 많이 이용한 건 캐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별자리를 보고 뭐 북극성을 보고 북쪽을 찾아가는 거 이거죠. 밤에 항해를 하게 된다면 쉽겠죠. 별자리 관측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별자리 관측 이런 천문 기술은요. 고대부터 사막에서 다른 도시를 찾아가려면 아무런 표지가 없단 말이에요. 거기서 사막이 주로 밤에 이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별자리를 보고 얼마든지 방향을 찾아갈 수 있었고요. 바다에서는 위도만 알면 그 항구를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별자리를 보고. 그래서 이게 19세기까지도 쓰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동방리에서 나침반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자, 나침반은 원래 중국에서 발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중국엔 나침반이라는 게 없고 나침어라는 게 있어요. 그 이름 원래 지남어예요. 여기 자석인데
이렇게 물이 이렇게 담겨 있는 그릇에다가 이 남북을 가린 자석을 두면 얘가 물이니까 돌아요. 그래서 남북을 가르칩니다. 그거를 이제 줄을 매달아 가지고 바다에서 이렇게 띄우면, 배에서 이렇게 바다에 내리면 그게 방향을 이렇게 잡아 가지고 남북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북송 시대에 진화모란 게 있었다. 이걸 통해서 방향을 잡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것이 아랍색에 건네지고 지중해 지역에서도 이런 나침반 비슷한 게 사용이 되고 있었다. 이제 그것이 15세기쯤 가면 나침반으로 어느 정도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밤에만 별자리를 관측해서 방향을 찾아가던 거에서 이제 나침반이라는 게 도구가 생김으로써 낮에도 방향을 찾아갈 수 있는 획기적인 도구가 발명이 되게 된 거죠. 결국은 이것은 뭐예요? 원양항해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죠. 특히 배의 모습을 보면 유럽의 그 원양항해 능력이 상당했다는 겁니다. 자, 중국의 정크선이 있고요. 아랍의 다우선이 있어요. 아랍의 다우선 형태는 삼각도 태죠. 아라비아에서 주로 많이 했던 아랍 사람들의 무역선이죠. 중국의 정크선이 있고요. 근데 유럽 선박이 있어요. 유럽의 캐릭선입니다. 이게 16세기, 17세기에 많이 써졌던 배인데요. 배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중국의 배에 비교하면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각돛과 삼각돛을 적절히 활용해가지고 순풍이 불어도 역풍이 불어도 배가 항상 원하는 목표로 갈 수 있는 이런 배를 운영을 했던 거죠. 원거리 항해에 상당한 경쟁력이 있었던 게 유럽의 배였던 겁니다. 근데 왜 그러면 중국의 배는 훨씬 더 컸는데도 원양 항해를 안 했느냐? 중국은 원양 항해를 해야 할 목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가도 중국보다 더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없었고 굳이 가봤자 아라비아까지였다는 거죠. 근데 유럽은 인구 문제 아니면 새로운 땅을 찾아서 새로운 어떤 재물을 획득해야 된다는 절대절명의 과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대서양이라고 하는 그 넓은 바다도 이들은 용감하게 건널 수 있었고 그 건널 수 있는 이 항해수를 그들 스스로 익힐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도가 만들어지겠죠. 이 지도라는 것이 이들 항해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식민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1436년에 지도가 있습니다. 여기 지도 보면 여기 아프리카고 여기 지중해고 유럽이고 여기는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러다가 1590년도에 지도를 보시면요. 거의 완전한 지구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세세하게 아직도 잘 모르는 땅이 있어요. 뭐 아프리카라든지 뭐 인도, 중앙아시아 이런 데는 또 중국 이런 데 잘 모르지만 어쨌든 겉에 해안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보가 이렇게 확보가 되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지도를 만들고자 하는 원동력은 뭐냐? 알려지지 않은 세계에 대한 강렬한 호기심이라는 거죠. 이 호기심의 가장 큰 원동력은 뭘까요? 바로 부죠, 부. 돈을 획득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땅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대항해 시대를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원양 항해술이 있었고 나가서 새로운 적과 조우를 해요. 거기 승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유럽인들이 갖고 있었던 무기 이것이 또 상당히 앞서 있었죠. 내부적으로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많은 전쟁을 했죠. 그래서 이런 대포 같은 것도 어떤 특정 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죠. 이 나라에서 대표를 만들었다. 그럼 그걸 보고 베끼고 좀 더 발전하고 그 발전된 것이 어떻게 하면 잘 끌고 다닐 수 있지? 그래서 이렇게 바퀴도 달고 백년전쟁 시대 화포는 이렇게 그냥 고정식이었는데 100년쯤 지나서 짜르케는 이게 러시아에서 만든 포인데 바퀴를 달잖아요. 그럼 이동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7년 전쟁 시기에 영국에 쓴 화포는 이렇게 마차에다가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다는 거죠. 상당히 소형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대포를 만들어서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쓸 수 있는 이런 대포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인의 가장 큰 경쟁력은요, 무기였어요. 이런 대포도 있지만 총도 있었죠. 임진왜란 때 왜군이 갖고 있는 게 조총, 포르투갈 사람들한테 배웠던 그 총. 그때부터 계속 전쟁을 거치면서 나라별로 이렇게 계속 개선, 발전해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세계에 비해서 확실하게 경쟁력이 있었던 게 바로 이 전쟁 무기였던 거죠. 망원경이라는 게 발명이 됩니다. 갈릴레이라는 사람은 이 망원경의 발명으로 인해서 자신들 개량도 해요. 그래서 많이 팔아먹었어요. 베네치아 같은 데 많이 팔았습니다.
베네치아가 왜 샀냐? 바로 항해 및 군사 목적으로 많이 썼다는 거죠. 망원경의 첫 번째 수요처는 당연히 배에서 쓰는 거죠. 맨눈으로 보는 거하고 망원경으로 보는 거가 다르니까. 갈릴레이처럼 이런 과학적인 목적에서 쓰는 경우도 많았지만 군사적인 목적에서 더 많이 쓰였다라 하는 거죠. 이런 과학적인 거에 기반한 도구, 기계들도 많이 나오죠. 가장 대표적인 게 영국의 산업혁명을 일으키게 된 원동력, 바로 방적기죠. 인도의 캘리코를 이길 수 있는 그 대량 생산이 가능한 방적기가 1733년에 나오고, 이 방적기를 구동시킬 수 있는 동력, 이것은 와트에 의한 증기기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물론 와트가 증기기관을 처음부터 만든 건 아니에요. 하지만 유럽인의 특징이 뭐죠? 계속 개선해 나간다는 겁니다. 어떤 방향으로? 돈 되는 방향으로. 그래서 와트는 이것을 특허를 내게 되고 석탄을 적게 쓰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와트의 증기기관이 방적기를 돌리게 되고 석탄을 캐는 데 쓰게 되고, 또 이것이 화차에 실려 가지고 이렇게 증기기관차로도 변모를 합니다. 그러니까 면직물을 대량 생산하고 그것을 기차를 통해서 신속하게 운송할 수 있는 체계, 그리고 이 증기기관은 나중에 이 철갑선에도 실려요. 배가 그전에는 목재로 만들었는데 철로 만든 배의 증기기관 실림으로 인해서 당연히 배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배가 나옴으로써 동양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철로 만든 배를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철강이 나와야 되겠죠. 그 철을 재련할 수 있는 이 기술도 1856년에 헨리 베서머가 발명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철강 재련 공정이 만들게 되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포틀랜드 시멘트가 발명이 됩니다. 로마 시대에도 이 시멘트가 나왔었죠. 근데 한동안 이 시멘트의 제작법을 잃어버렸어요. 중세 유럽이나 근대 유럽까지 이 시멘트는 없었어요. 뭐 일부 조금씩 하는 데는 있었지만 대규모로 생산하거나 뭐 기술이 없었죠. 그러다가 1824년에 조세프 에스틴이라는 사람이 이 시멘트 제작법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포틀랜드 시멘트라고 해요. 뭐 석회석과 여러 가지를 섞어가지고 이 클링커에다 돌려서 열을 이제 가공을 하면 그게 소성이 변해가지고 이게 시멘트가 됩니다. 그 시멘트에다가 모래와 자갈 그리고 물을 섞으면 단단해지죠. 이것이 건축물을 세울 수 있는 기반이 되고, 그 위로도 세울 수 있지만 지하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지하 터널도 만들 수 있고 하수도 만들 수 있죠. 시멘트가 발명이 됨으로써 런던 그 템스강 지하로 터널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하철도 만들 수 있는 이런 도구가 생겼던 거죠. 이미 19세기 중반 이후에 이런 지하 터널을 만들 수 있는 기술과 재료가 이렇게 등장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또 텔레그래프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텔레그래프는 전신형 모르스 부호로 전송을 할 수 있는 그거죠. 텔레그래프가 만들어져서 뭐가 획기적으로 바뀌었냐? 식민지 경영에 큰 도움이 됐다는 거죠. 자, 런던과 인도의 캘커타 간에 통신이 리얼타임으로 된 겁니다. 인도에서 어떤 일이 전쟁이 벌어졌는데 옛날 같으면 2달 걸렸단 말이죠. 소식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편을 통해서 소식이 전달되는데 빨라야 뭐 2달 동안에 갔던 거를 이 텔레그래프가 되는 바람에 즉시 의사결정이 되잖아요. 획기적인 식민지 경영에 큰 도움이 되겠죠. 또 가스등도 이렇게 발명이 되고요. 또 성냥도 나왔답니다. 그래서 1826년에 존 워커가 성냥을 발명을 했는데, 요 이후에 1845년에 안데르센의 성냥팔이 소녀라고 하는 소설이 탄생하게 된 계기가 이 성냥이 이제 발명이 되었기 때문이죠. 자, 18세기, 19세기에 이런 여러한 도구들이, 자, 영국만 이제 발명한 게 아니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이런 데서 발명이 돼요. 그럼 유럽은 굉장히 좁은 지역이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는단 말이에요. 경쟁도 하지만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당히 시너지가 나죠. 그래서 이것을 다 총합해 보면 유럽의 경쟁력이 당연히 올라가게 되고, 그게 가장 후발주자였던 영국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되죠. 이로써 대영 제국이 만들어질 수 있는 기틀이 이렇게 차근차근 형성이 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게 있죠. 과학혁명이라는 게 있죠. 생각의 전환. 자, 과학혁명이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는 과정. 코페르니쿠스가 천구 회전에 관하여 지동설로 변해가고, 케플러가 천체를 관측하고, 갈릴레오도 천체를 관측하고, 뉴턴까지 오게 되는 이 과학혁명의 과정 속에서
이런 새로운 시대를 읽어나가는 이런 체제가 있었다는 거죠. 자, 뉴턴에 의해서 이런 과학혁명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뉴턴, 영국 사람 중에서 가장 위대한 지성으로 인정되는 사람이다. 뉴턴이 만유인력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사과나무 밑에서 만유인력을 발견했다. 사실 근데 만유인력과 같은 이런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에요. 코페르니쿠스부터 뉴턴 사이에 여러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갖고 있었어요. 아, 이럴 것이다. 아, 추론을 해보니까 그렇더라. 라고 했는데, 뉴턴이 했던 가장 큰 업적이 뭐냐면, 이건 추론이라고 하는 그게 아니라, 미적분이라고 하는 수학적 도구를 통해서 표현했다는 겁니다. 수학적 도구를 통해서 증명해냈다고 하는 게 이 뉴턴의 가장 큰 업적입니다. 그게 바로 프린키피아라고 하는 책에 등장하는 거죠. 미적분도 발명을 했고, 물리학에서 질량이라는 개념을 첫 사용을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과학혁명의 주도자였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한 사람 많은데 이것을 수학적으로 체계화시킨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의외로 뉴턴은 과학자 또는 수학자이기도 하지만 가장 시간을 많이 쓴 것은 신학 연구였어요. 그러니까 신학자였다는 거죠. 시간의 90% 이상을 신학 연구에 썼답니다. 신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흔히 과학자들은 무신론자 같고 신을 부정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무신론자가 등장하려면 19세기 중반 이후로 가야 되고요. 그 이전 사람들은 신을 부정한 사람은 없었어요. 종의 기원을 쓴 찰스 다윈 같은 사람도 창조자 신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고 신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뉴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거기에 새로운 생각, 새로운 의심은 했죠. 그러니까 뉴턴도 삼위일체를 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맞지 않다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공식적인 문서로 남기지 않았어요. 물론 글은 있어요. 글은 논문 같은 게 있긴 한데 그걸 출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업적이 아닌 것처럼 이 사람의 행위가 아닌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 사람은 신학자이긴 했다. 그리고 마지막 연금술사이긴 했다. 금속을 섞어가지고 뭐 금관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고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잃게 됐다라는 겁니다.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고 많은 존경을 받았고 또 과학자로 인정도 받았고 주식 중개인이기도 했고 뭐 했는데 뭐 이 사람은 마지막 연금술사이며 최초의 근대 과학자로 불리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뉴턴 하면 흔히 사과나무 얘기 있잖아요. 사과나무 밑에서 이렇게 했더니 만유인력을 뭐 발견을 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위대한 사람들한테는 일종의 신화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뉴턴의 사과나무 신화는 이 프랑스인 볼테르가 퍼뜨렸기 때문에 유명해졌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과나무 얘기는 출처가 어디냐? 그 본인이 사과나무 밑에 있을 때 이런 상상을 했다고 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약간 이제 퍼져가지고 뉴턴의 조카 진료가 볼테르한테 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과나무 밑에서 이런 상상을 많이 했고 거기서 만유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볼테르가 그 얘기를 듣고 이거 재밌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자기 책에다가 여러 번 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뉴턴과 사과나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뉴턴의 사과나무도 이렇게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있습니다. 뉴턴하면 사과나무잖아요. 이게 일종의 영웅 신화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뉴턴에 관한 명언들을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턴에 관한 가장 유명한 명언은 이거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멀리 앞을 내다볼 수 있다면 그것은 거인의 어깨를 딛고 서 있기 때문입니다. 앞선 이들을 많이 보고 배웠다라는 거죠. 인류 역사상 뉴턴이 살았던 시대까지의 수학을 놓고 볼 때 그가 이룩한 업적이 반이상이다. 라이프니츠라고 하는 사람이 뉴턴과 미적분에 관해서 서로 경쟁을 했던 그런 사람이죠. 나는 전체의 움직임을 계산할 수 있지만 사람들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 이 사람이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처음엔 돈을 좀 벌었어요. 그랬다가 거기다가 몰빵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거 버블이다 그래갖고 투자를 안 하다가 막 올라가니까 이 사람도 몰빵을 해서 투자를 했다가 다 잃어버렸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많은 돈을 잃은 후에 이런 사람들의 광기를 계산할 수 없다. 주식시장에서 버블을 예견했던 중요한 명언이기도 하죠.